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7주차입니다. 네, 우선 중간고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대면이 11월 중순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 그때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잠시만요. 11월 16일부터가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저희가 중간고사는 11월 16일 화요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챕터 7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고 책에서 뭐 연습 문제라던가 뭐 요약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지사항에 그걸 올려놨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답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7 지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51쪽이고요. 네, 지질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비해 매우 다양성이고 구조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생체 분자입니다. 그래서 지질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한 예가 지질을 극성 지질 그리고 비극성 지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측면으로 볼 때 가장 간단한 지질은 지방산이지만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스핑고 지질, 그리고 글리세로 인지질, 왁스, 그리고 아이코사노이드 등은 지방산으로부터 유래한 지질입니다. 그리고 생물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모자이크 패턴으로 이제 배열된 양쪽 친화성 지질과 내재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 분자 외에도 여러 단백질이 지방층 내부에 묻어 있거나 묻혀 있거나 또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외부의 물질의 수송과 인식, 구조적 지지, 효소 반응의 조절, 호르몬과 조절 분자의 수용체와 세포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고 해서 이제 생체 지질 분자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질은 물에 거의 녹지 않지만 클로로포름이나 에테르, 메탄올, 탄소 이하음을, 핵산, 그리고 뜨거운 알코올 등 비극성 용매에 녹는 긴 사슬의 지방족 탄화수소와 그 유도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질은 비극성 성질을 제공하는 탄소 C와 H 수소 이외에 O, N, 그러니까 산소, 질소, 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질의 가장 흔한 기능기로는 탄소와 탄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알데하이드와 케톤, 카르복산염, 에스터, 아민, 아마이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즉 지방이나 왁스, 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모노글리세라이드 또는 모노아실 글리세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리고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인지질 등이 있습니다. 자, 지질의 종류라고 해서 그림 7-1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 지질이 이제 지방산, 그리고 스테롤과 지용성 비타민, 타펜이라고 하는 폴리프레닐 화합물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지금 책에서 읽었던 지방산, 얘는 아이코사노이드,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왁스, 스핑고 지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세롤 인지질은 플라스말로겐 그리고 포스파티드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이 포스파티드가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리고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콜린,
그리고 다른 인지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이 인지질 부분이 되고 옆에 보면 이제 세라마이드가 있죠. 세라마이드는 스핑고미엘린 그리고 세레브로사이드, 강글리오사이드, 다른 당지질 이렇게 해서 인지질과 당지질로 이렇게 나눠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질의 주요한 생물학적 기능은 에너지 저장, 세포막 구조 형성의 성분과 신호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이제 보면 화학적 구조의 기능 그리고 생물학적 화학적 조성과 수속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번에 7-1 지방산 지질은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지용성 비타민, 터펜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중 지방산은 가장 간단한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세포의 구조물과 생물학적 기능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작용하는 생체 분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1 종류와 구조를 보면 지방산은 포화 그리고 불포화의 긴 지방종 사슬을 가진 카르복산으로서 일반 분자식은 여기 나와 있는 RCOO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한쪽 끝은 극성이거나 이온화되고 다른 쪽 끝은 비극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을 양친매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산들은 세포와 조직에서 유리 또는 자유형이 아니고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또는 트라이아실 글리세롤과 다른 지방과 결합해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지방산은 12개에서 24개의 탄소 원자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 16개나 18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 7-1번의 지방산의 종류와 구조가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위에 보면 포화지방산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라우르산, 미르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아라키드산, 베헨산, 리그노세린산 이렇게 이제 포화지방산이 되겠고 탄소의 수가 12개에서 2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끓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44도에서 84도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밑에 팔미톨레산, 올레산, 리놀레산, 알파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EPA, DHA, 레르본산 이렇게 이것도 불포화 지방산도 탄소가 16개에서 24개 이렇게 존재하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EPA, DHA,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끓는 점을 보면 마이너스가 영하에도 있고 이제 영상으로 올레산과 네르본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산은 생합성 시 2개의 탄소 단위의 연쇄적인 첨가 반응에 의해서 합성되기 때문에 짝수의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화된 알킬 사슬을 갖고 있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알킬 사슬 내 1개 또는 그 이상의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보다 더 낮은 끓는 점을 갖고 있고 실온에서 거의 액체 상태입니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지방산을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고 이중결합은 거의 모두 시스배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을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면 콜론에 의해서 분리된 두 숫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첫째 숫자는 지방산의 탄소 원자 수이고 두 번째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른산 이걸 보면 12 대 0 이렇게 돼 있고 콤마하고 0 돼 있고 스테아르산은 18 하고 점하고 콤마하고 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7-2번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A번 스테아르산 나오죠. 스테아르산이 여기 보면은 1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 지방에 나타나는 스테아르산은 18개의 탄소 원자를 갖고 있죠.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르산의 경우에 12개 탄소 원자의 총 숫자는 0이고 이중결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지방산 올레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B번에 나와 있죠.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올레산은 18, 하고 1에 이제 9개 9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8은 탄소 원자의 총 숫자, 그리고 1은 이중결합의 숫자, 그리고 9는 9번째 탄소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그림에서도 B번을 보면 지방산을 세 가지 구조, 즉 생략형 구조, 모든 탄소와 수소를 나타내는 구조, 공감 체험 모양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생략형 구조고 이게 이제 모두 다 나타낸 그리고 이게 공간 채움 모양 구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학적 물리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은 알코올, 핵산, 다이에틸 에테르 이와 같은 용매에 모두 녹는데요. 작은 사슬의 프로판산과 부탄산은 물에 무한정 녹지만 용해도는 사슬 길이와 함께 감소를 합니다. 10개 또는 그 이상의 탄소 원자들을 가진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밀랍 고체이지만 10개 이상의 10개 탄소 원자 이하의 모든 포화지방산과 모든 불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기름 액체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은 불포화지방산의 탄화수소 사슬 내에 이제 꺾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에 아까 여기 7-2번에 이렇게 이제 꺾임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이제 꺾임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은 경직된 꺾임 구조 때문에 포화지방산의 경우 밀집화된 짜임새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더 낮은 녹는 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을 보면 산과 염기 반응 그리고 수소 첨가 반응이 있고 3번에 사이오 에스터 형성 그리고 과산화 반응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산과 염기 반응을 보면 긴 지방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묽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용액에서는 녹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 반응에 의해서 산의 나트륨이나 칼륨의 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라우르산과 라우르산염이 되는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우르산염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라우르산염 라우르산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방산의 나트륨과 칼륨염은 비누라고 불리고 양친매성 분자들은 응집해서 미쉐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산의 이산화탄소
값이 약 4.5이기 때문에 생리적 pH에서 카르복실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Let us understand the cleansing mechanism of soap in detail. Soaps are molecules having two ends with differing properties. One end is hydrophilic, that is, it dissolves in water, while the other end is hydrophobic, that is, it dissolves in hydrocarbons and doesn't dissolve in water. Since the hydrophobic tail of the soap molecules will not be soluble in water, the soap molecules will align along the surface of water with the hydrophilic end in water and the hydrocarbon tail protruding out of water. Inside water, the soap molecules are oriented such that the hydrocarbon portion is out of the water. This is achieved by forming clusters of soap molecules in which the hydrophobic tails group at the interior of the cluster and the ionic ends protrude onto the surface of the cluster. This formation is called a micelle. The mechanism of soap cleansing is attributed to these micelles. Soap in the form of micelles is capable of cleaning, since the oily dirt will be collected in the center of the micelle due to the hydrophobic tails. The micelles stay in solution as a colloid and will not come together to precipitate because of ion-ion repulsion. Thus, the dirt held along with the micelles is also easily rinsed away. The soap solution appears cloudy since the micelles are large enough to scatter light. 두 번째는 수소 첨가 반응입니다. 지방산의 탄수화물 사슬의 화학 반응도는 불포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산의 포화 사슬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없지만 불포화 지방산의 사슬은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의 반응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할로겐 원자를 불포화 지방산에 첨가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첨가 반응은 기름으로부터 고체 지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요오드 첨가 반응은 지방산의 이중결합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수소 원자를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에 도입하는 반응을 수소 첨가 반응이라고 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산소에 의해 공격을 받는데 이 반응을 자가 산화라고 합니다. 이 산화 반응은 불포화 탄화 수소를 분해하여 알데하이드와 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오에스터 형성입니다. 지방산은 조효소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조효소 A와 ATP 존재하에서 사이오인산화 효소 티오키나제에 의해서 대사적으로 활성이 있는 사이오에스터로 전환이 됩니다. 사이오인산화 효소는 코에이 사이오에스터를 합성하는 연결 효소입니다. 그래서 사이오에스터는 지방산의 카르복실기와 조효소 A의 사이올 사이의 에스터화 반응의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산화 반응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사슬의 이중결합은 과산화 수소, 그리고 초과산화 음이온 라디컬 또는 수산화 라디컬 등과 같은 강력한 산화제에 의해 수소 과산화물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과산화물 형성에 대해 가장 민감한 지질은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물막의 지질이 되겠습니다. 막지질의 과산화 반응은 막 단백질의 산화를 일으켜 막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지질 과산화물이 매우 반응성이 높은 산화제인 과산화물 라디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이 철의
이가이온 같은 금속이온에 의해 일어나고 음식의 부패나 악취는 이 반응에 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극성 지질 7-2번입니다. 비극성 지질은 글리세롤과 다른 지방산들이 에스터와 반응을 통해 합성되는 에스터 화합물로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녹지 않는 유기용매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비극성 지질인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이것의 구조와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의 구조와 성격.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되는 지방과 기름은 주로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트라이아실 글리세라이드 또는 중성지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3개의 에스터 그룹은 극성인 반면에 지방산의 꼬리는 비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성 불용해성 지질은 글리세롤 분자의 지방산 트라이에스터이고요. 각 외치기는 에스터화된 반응, 에스테르와 반응에 의해서 지방산에 연결이 됩니다. 네, 7-3번 보면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한 분자의 왼쪽에 보이는 글리세롤 이거와 세 분자의 지방산 이것의 에스터와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중성 지방이 되겠습니다. 네,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다른 지질들처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동물 지방 조직의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터와 반응은 단계적 반응을 통해서 중간 물질인 모노아실 글라이세롤 그리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을 합성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보기 드문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3개의 동일한 지방산을 갖고 있는 반면 더 흔한 혼합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2개 또는 3개의 다른 지방산을 갖고 있습니다. 글리세롤의 극성, 외치기와 각 지방산의 극성, 카르복실기는 중성 에스터 결합으로 묶여져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비극성인 소수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화된 긴 사슬의 지방 아실기만을 포함하는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실온에서 고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불포화된 짧은 사슬의 지방 아실기를 포함하는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액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수성 때문에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세포에서 지방 방울로 응집하게 되고 이 방울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방산을 필요로 하는 마이토콘드리아 부근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에너지 대사와 단열 같은 중요한 생물학적 역할을 하고요. 이 중성지방은 지방산 같은 에너지 분자를 저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에너지 저장 분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보다 덜 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 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무수과립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어는 대조적으로 탄수화물 저장 물질인 글라이코겐은 자신의 무게보다 약 2배의 물 분자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방은 같은 무게의 수화된 글라이코겐보다 약 6배에 해당되는 대사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동물에서 지방세포는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특수한 세포로서 대부분 피부 아래 부위와 복강 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다른 세포의 세포질에는 소량의 지방 과립이 존재하는데 비해서 지방세포는 거의 지방 소구체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이는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극한 온도에 대한 단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의 화학 반응도인데요. 에스터 가수분해입니다.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화학 반응으로 에스터 결합의 반응도에 달려 있게 되는데요. 트라이실 글라이세롤은 NaOH에 의해서 글라이세롤과 비누 가수 분해되는데 이 과정을 비누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4번 트라이실 글라이세롤의 에스터 가수 분해가 나오는데요. A번이 바로 비누화 반응에 의한 가수 분해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트라이실 글라이세롤과 물 분자가 NaOH와 반응을 하면 이게 이제 비누화 반응에 의해서 글라이세롤과 비누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누화는 트라이실 글라이세롤이 NaOH나 KOH와 반응해서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염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지방산 에스터의 알칼리성 가수 분해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친핵성 아실치원 반응이 되겠고요. 사용하는 염기에 따라서 비누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NaOH는 경질 비누, 하드 솝 타입이 되겠고 KOH는 연질 비누, 소프트 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창자와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지방 가수분해 효소 또는 지방 가수분해 효소 또는 리파제 이렇게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되게 됩니다. B번에 나오는 게 이제 지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인데요. 왼쪽에 트라이실 글라이세롤과 물에서 지질 가수분해 효소나 효소 가수분해의 반응에 의해서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질 가수분해 효소는 지방을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이 촉매 반응에 보통 칼슘이 필요로 하고요. 여기서 R1, R2, R3는 다양한 길의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가 산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고도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투명하고 무색이며 또한 냄새도 없습니다. 오래되거나 또는 썩은 지방과 기름에서 나는 노란색과 썩은 냄새는 트라이실 글라이세롤의 불포화 지방산 사슬의 자가 산화 반응 때문인데요. 기름의 부패는 부분적인 수소 첨가 반응에 의하여 불포화 지방산 수를 줄이거나 또는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같은 방부제를 첨가함으로써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HT,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할게요. BHT는 산소에 의해서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의 파괴로 의해 형성된 라디칼 중합체를 포획함으로써 산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수소 첨가 반응인데요. 인조버터인 올레오 마가린 같은 것들은 보통 옥수수 기름에서 부분적인 수소 첨가 반응을 이용해 만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분적인 수소 첨가 반응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산의 이중결합 수를 줄이고 기름의 녹는 점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액체 상태의 기름을 단단하고 부드러운 마가린 또는 쇼트닝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첨가 반응은 이중 결합의 수와 자가 산화율을 감소시켜 산패를 억제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부분적인 수소 첨가 반응은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시스형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이 트랜스형 이중결합으로 재배열되는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저밀도 지방 단백질 LDL이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극성 지질이 되겠습니다. 소수성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은 어, 트라이, 소수성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같은 비극성 지질은 대사 에너지를 위한 저장용 분자로 사용이 됩니다. 극성 지질은 비극성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과 약간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극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 지질의 특이적 기능은 그 비극성과 극성의 특징은 모두 갖는 양쪽 친화성, 양쪽 친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성 지질은 모두 막 속에서 발견되고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처럼 에너지원으로 지방 세포 속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극성 지질의 대표적 유형인 글리세로 인지질 그리고 스핑고 지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리세로 인지질.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무게로 보면 포유류에서 가장 풍부한 지질이지만 양쪽 진화성이 없기 때문에 생물막의 구조 성분인 지질 이중충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생물막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지질은 글라이세롤 3인산을 골격으로 하여 형성된 글리세로 인지질 또는 포스포글리세라이드 7-5번에 나오는 글리세롤 3인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글리세롤 3인산은 인지질의 골격인데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글리세롤 인지질 구조는 두 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의 C1과 C2 산소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극성이 높은 화학군을 C3탄소와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세로 인지질, 비극성 지방족 꼬리 이거와 극성 인산 X머리를 가진 양쪽 친화성 분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글리세로 인지질은 X가 H인 포스파티드산으로서 모든 글리세로 인지질의 전구 물질이 되겠습니다. 생물막에서 흔히 발견되는 글리세로 인지질에서 머리 화학군은 극성 알코올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C16과 C18개를 가진 포화지방산은 글리세로 인지질의 C1 위치에 결합하게 되고요. C16에서 C18 18개를 가진 불포화 지방산은 C2 위치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로 인지질들은 머리 화학군의 극성 알코올에 따라서 모체 화합물인 포스파티드산의 유도체들을 명령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포스파티드 에탄올 아민, 포스파티드 콜린, 포스파티드 세린, 포스파티드 이너지톨과 다이포스파티딜 글리세롤 등이 있습니다. 그림 7-6번은 글리세로 인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대체 이름은 접두사 포스파티딜과 함께 머리기 에탄올 치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카피오리딘의 경우 두 개의 포스파티드산 단일 글리세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스핑고 지질이 되겠습니다. 비록 글리세로 인지질이 대부분의 세포막에서 지질의 주요 구성원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양친화성 지질, 스핑고 지질이 있습니다. 스핑고 지질은 포유류에서 중추신경계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구조의 주 골격은 스핑고신입니다. 스핑고신은 C4와 C5 사이의 트랜스 이중결합, C2의 아미노기, C1과 C3의 OH기 등으로 구성된 가지 없는 C18, C18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그림의 스핑고 지질. 스핑고 지질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스핑고 지질은 지방족 아미노알코올 스핑고신을 갖고 있는 지질로서 신경조직의 구성 성분이고요. 스핑고신의 극성 말단에 있는 첫 3개의 탄소들, 이것은 글리세롤 인지질 내의 글리세롤의 3개의 탄소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스핑고 지질의 모체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스핑고 지질들은 C1에 결합된 극성 머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핑고신은 스핑고 지질, 즉 세라마이드, 스핑고 미엘린, 글루코실 세라브로사이드, 그리고 락토실 세라마이드, 그리고 강글리오사이드 등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스핑고신과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질 분자로서 세포막의 지질 이중층의 주요 성분인 스핑고 마열린을 구성하는 지질 분자 중 하나입니다. 지방산이 스핑고신의 C2상에 있는 아미노기와 아마이드 결합으로 연결될 때 세라마이드가 형성되는데, 이 세라마이드는 다이아실 글리세롤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모든 스핑고 지질의 대사 전구 물질이고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 역할 외에 세포 분화, 세포 증식, 예정 세포사 또는 세포 자멸사 등의 신호분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핑고 마열린. 스핑고 마열린은 신경세포 축삭을 에워싸는 마리집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스핑고 지질입니다. 스핑고 마열린의 구조는 세라마이드의 C1 상의 OH기와 포스포콜린이 에스터와 반응을 통해서 형성된 스핑고 지질이고요. 유일한 포스포러스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핑고 인지질이라고 불립니다. 비록 스핑고 마열린은 포스파티딜 콜린과 화학적으로 다르지만 그 형태와 전하 분포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핑고 마열린의 생물학적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핑거 마열린 분해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스핑거 마열린이 지라, 간, 허파, 뇌 조직 등에 축적되면 니만 피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환은 유전병으로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루코실 세러브로사이드. 세러브로사이드는 세라마이드의 C1의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의 단당류 장기를 갖고 있는 당지질. 만약에 단당류가 베타 포도당이면 글루코실 세러브로사이드이고 베타 갈락토즈면 베타 갈락토 세러브로사이드입니다. 갈락토 세러브로사이드는 대부분의 뇌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며 글루코실 세러브로사이드는 다른 조직의 막에 존재합니다. 인지질과 달리 글루코실 세러브로사이드는 보통 인상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pH 7에서 전하를 띠게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갈락토 세러브로사이드의 갈락토스 장기는 C3 위치에서 황산화되어 음이온을 띤 설파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글리오사이드입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여러 탄수화물 단위의 극성 머리 화학군을 갖고 있는 복잡한 스핑고 당지질입니다. 강글리오사이드의 구조는 적어도 한 개의 시알산, N-아세틸 뉴라민산, 그리고 그 유조체들, 이것을 포함한 올리고당 사슬이 세라마이드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N-아세틸 뉴라민산은
복잡한 9개의 아미노당의 아세틸 유도체이고 이 아세틸에 COH 카르복실이기 때문에 강글리오사이드는 음이온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씨알산 장기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만 G는 강글리오사이드, M은 한 개의 씨알산, 두 개의 씨알산이 그 씨알산이 두 번째 당, 그리고 3은 세 번째 당에 결합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글리오사이드가 씨알산 장기를 2개 가지면 GD, 그리고 씨알산 장기를 3개 가지면 GT로 표시를 합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세포 표면 막의 성분이고 뇌 지질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 표면을 넘어 뻗어 있는 강글리오사이드의 복잡한 탄수화물 머리 화학구는 수많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당, 단백질, 호르몬의 특정 수용체로 작용을 합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또한 콜레라 독소 같은 세균, 단백질 독소의 수용체이고 뿐만 아니라 강글리오사이드는 세포와 세포 인식과 세포 연합의 조직 특이성 등에 대한 특이 결정 인자이기 때문에 바람, 조직의 성장과 분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요거와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ipids are a group of hydrophobic biomolecules that play important roles in living organisms. While the primary function of lipids is long-term energy storage, lipids are also used for protection, insulation, and lubrication. They also act as precursors for some hormones and are a key component of cell membranes. There are 4 basic groups of lipids. These are triglycerides, phospholipids, steroids, and waxes. Although these groups differ in many respects, they all have one characteristic in common. They are all insoluble in water. You may have noticed that lipids and water do not mix. For example, notice the yellow-colored oil in the beaker of water shown here? Even if we stirred this for several minutes, or even several hours, the oil would still separate out from the water. This is because lipids are hydrophobic. From Latin, the prefix hydro means water, and phobic means fear of. So when you hear that lipids are hydrophobic, this basically means that water and lipids do not mix.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category of lipids known as triglycerides. Triglycerides include the fats and oils. Fats, such as lard and butter, are solid at room temperature and are used by animals for insulation, protection, and long-term energy storage. Oils, such as corn oil and olive oil, are liquid at room temperature and are used by plants for long-term energy storage. At the molecular level, triglycerides contain 2 types of subunit molecules, glycerol and fatty acids. Let's take a quick look at fatty acids. A fatty acid has 3 main parts: a chain of carbon and hydrogen atoms called the hydrocarbon chain, a methyl group at one end, and an acid group at the other end. Fatty acids can either be saturated or unsaturated. A fatty acid that has only single carbon-to-carbon bonds is known as a saturated fatty acid. This is because the carbon chain is saturated with all the hydrogen atoms it can hold. Unsaturated fatty acids have 1 to several double bonds. Double bonds result in kinks in the fatty acid chain, which affects the melting point of the fat. Animal fats have saturated fatty acids and are solid at room temperature, while vegetable oils have 1 or more double bonds and are liquid at room temperature. A trans fat is an example of an unsaturated fatty acid
where the hydrogen atoms are on opposite sides of the double bond. Trans fats are usually formed during the production of processed foods and are also common in partially hydrogenated oils. In order to increase shelf life and melting point of the fat, excess hydrogen atoms are introduced to an unsaturated oil. This causes the formation of trans fat bonds in the fatty acid chain. Unfortunately, the consumption of trans fats has been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nd its use has fallen from favor. Now that you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fatty acids, let's zoom back out and look at how the triglyceride subunits fit together. Remember, a fatty acid is only a small part of a triglyceride. To become a triglyceride, 3 separate fatty acids have to bond with a glycerol molecule through the process of dehydration synthesis. Let's move on to the next category of lipids, which is phospholipids. Phospholipids are similar to triglycerides in that they contain glycerol and 2 fatty acids. What's different is that a phosphate group rather than a third fatty acid is attached to the third carbon of glycerol. Phospholipids are extremely important, mainly because of their unique properties in regard to water. The phosphate head of the molecule is hydrophilic, or water-loving. This means that it mixes well with water. The fatty acid tails, however, are hydrophobic, or water-hating, and do not mix well with water. Because of these unique properties, phospholipids tend to arrange themselves so that only the hydrophilic heads interact with the watery environment, and the hydrophobic tails crowd inward away from the water. This structure is the major component of plasma membranes of the cell. Steroids are the next category of lipids. Steroids are composed of 4 fused rings of carbon to which different functional groups are attached. One well-known steroid molecule is cholesterol. Cholesterol serves as a precursor for the synthesis of other steroids such as testosterone, estrogen, vitamin D, and cortisone. Cholesterol is present in plasma membranes where it stabilizes the membrane. The hormones testosterone and estrogen have small differences in their functional groups, but large differences in their effects on an organism. Waxes are the final group of lipids. Waxes are nonpolar and repel water. They're found in the protective coating on leaves and on outer surfaces of animals. Wax is produced in the ears of some animals to protect the eardrum. In addition, bees construct honeycombs from wax. Now that we've covered all 4 categories of lipids, let's do a quick recap. The 4 categories of lipids are triglycerides, phospholipids, steroids, and waxes. All lipids are insoluble in water. While the primary function of lipids is long-term energy storage, lipids are also used for a multitude of other purposes, such as protection and insulation, and as a key component of hormones and cell membranes. 자, 그리고 책의 160쪽에 있는 읽을 거리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탄화수소사슬의 메틸말단으로부터 3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고 사슬의 마지막 탄소는 오메가 탄소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파 리놀렌산 ALA라고 표기되어 있고 EPA 그리고 DHA 등이 있습니다. 아마 오메가3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친숙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 중에 대표적으로 참치나 이런 데 이제 오메가3, DHA, EPA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두뇌 향상이나 면역력 증강 이런 거에도 도움을 주고 각 연구에도 많이 되고 있는 필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ALA, 알파 리놀렌산을 보면요. 3개의 시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18개의 탄소 사슬로 구성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신경세포와 뇌의 세포막 구성 성분입니다.
주로 식물의 치아씨, 들깨씨, 아마씨, 호두 등의 존재를 하고요. 비교적 산화에 취약하여 많은 다른 기름들보다 더 빨리 산패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 약간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요. 초기 연구에서는 ALA 섭취와 전립선암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최근에는 전립선암을 증가시킬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EPA는 5개의 시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20개의 탄소 사슬로 구성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그 대사산물은 우리 몸에서 아라키도닌산 대사산물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EPA는 프로스타글랜딘, 트롬복산 3, 그리고 뉴코티엔 5 등의 전구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냉수어들은 EPA를 본래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조류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사람의 몸도 알파 리놀렌산을 EPA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 전환율이 음식물로부터 EPA를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EPA는 또한 DHA의 전구물질이고 당뇨병이나 알레르기는 알파 리놀레인산로부터 EPA 전환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고요. 염증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는 6개의 시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22개의 탄소 사슬로 구성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DHA는 사람의 뇌와 망막의 주요한 구조적 성분이고 EPA처럼 냉수어들의 섭취를 통해 얻게 됩니다. DHA는 콜린과 글라이신 그리고 타우린 등의 운반 매개체 수송 이것을 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장암과 전립腺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의 DHA 섭취가 노화 수준을 나타내는 표지자인 말단 소체의 단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DHA 수준이 노화 정도와 노화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오메가3 지방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 스테로이드와 다른 지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비극성 지질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과 극성 지질 트라이아실 트리세로 인지질과 스핑고 지질은 에너지 저장 기능과 생물막 구조 성분으로 각각 작용을 합니다. 상기한 에너지 저장과 막 구조의 성분과 같은 기능과 다른 다양한 대사와 생리활동에 관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지질인 스테로이드와 터펜, 아이코사노이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페로몬 등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는 3개의 6고리와 1개의 5고리가 접합하여 형성된 사이클로펜타노 페르하이드로페난트린의 유도체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동물과 식물에서 발견되고 콜레스테롤, 단즙 산염, 성호르몬, 부심피질 호르몬과 덱사메타손 등이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이 나오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스테로이드이고요. C3의 OH기와 C17에서 8개에서 10개의 탄소 원자로 된 가지친 지방족 곁사슬 때문에 스테롤로 구분이 됩니다. 7-8번 그림 7-8번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산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고 동물 세포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인 스테롤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 생합성의 전구 물질입니다. 왼쪽에 콜레스테롤이 나와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동물 원형질막에 30에서 40% 존재할 정도로 주 성분을 이루고 있지만 준세포 소기관의 막에는 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양은 막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코티졸, 그리고 콜산, 콜산, 그리고 글라이코콜산 등의 생합성 반응에서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중간에 그림 7-8번에 나온 중간에 있는 게 에스트라디올 구조이고요. 세 번째가 테스토스테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터펜인데요. 터펜은 침엽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식물과 흰개미 또는 산호랑나비의 후각으로부터 분비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7-9번은 터펜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터펜은 수지와 수지로부터 생산되는 송진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많은 식물과 꽃의 필수적인 기름의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모노터펜은 두 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로 제라니온 그리고 리모넨이 있습니다. 제라니온은 제라늄과 장미의 기름으로부터 추출된 모노터펜 알코올로서 화장품이나 조미료 등에 쓰이고요. 다이터펜은 4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이 되고 대표적인 예로 지베렐산, 레티놀, 레티날, 파이톨 등이 있습니다. 지베렐산은 줄기와 뿌리의 생장, 잎의 유사 분열, 그리고 씨앗의 발화율을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다이터펜은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터펜은 6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이 되고 대표적인 예로 스쿠알린 그리고 스쿠알린이 있습니다. 상어의 간유의 주성분인 스쿠알린은 가공되어서 라노스테롤로 전환이 되고요. 라노스테롤은 모든 스테로이드의 구조적 전구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테트라타펜은 8개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이 됐고요. 라이코펜, 그리고 감마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와 당근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카로티노이드로서 화학적으로 카로틴이지만 비타민 A의 활성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로틴은 엽록소로부터 흡수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광합성에 기여를 하는데요. 카로틴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알파카로틴과 감마카로틴보다 더 높은 비타민 활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코사노이드인데요. 아이코사노이드는 20개의 탄소로 된 다중 불포화 아라키돈산 이것의 산화에 의해서 형성된 신호 분자입니다. 아이코사노이드는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처와 질병에 연관된 염증 반응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 혈액 응고 과정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한다. 세 번째로는 부만과 남성 불임을 관여한다. 네 번째, 체온과 수면 및 각성 주기를 조절한다. 다섯 번째, 민문해근 수축을 촉진한다. 여섯 번째, 위산 분비에 관여한다. 아이코사노이드에는 프로스타글랜딘, 그리고 스럼복산, 그리고 류코트라인 이게 있는데 각각 독특한 화학 구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스타글랜딘은 처음 전립선으로부터 추출되었던 프로스타글랜딘은 카르복산 그리고 외치기, 케톤과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 등을 포함하여 2개의 결사슬과 기능군으로 취한된 5개의 고리를 갖고 있는 아라키도는산의 유도체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과 스론복산은 아라키도린산의 대사의 순환 경로 이것에 의해서 합성되는 반면에 류코트라인은 아라키도는산의 대사의 직선 경로에 의해 합성이 됩니다. 7-10번에 프로스타글란딘과 스론복산 그리고 류코트리엔의 합성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은 막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 A2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분해되면서 형성되는 아라키도닌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라키도닌산은 고리산소와 효소 콕스1이나 콕스2의 활성을 가진 프로스타글란딘 H2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G2로 전환이 되고, PGG2는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가진 프로스타글란딘 H2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H2로 전환이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H2 생성 효소는 두 개의 촉매 기능, 즉 고리산소화 효소의 활성과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산소화 효소는 세 개의 동질 효소인 콕스1, 콕스2, 콕스3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인 아스피린은 콕스1과 콕스2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PGH2는 PGD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D2로, PGE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E2로, PGF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F2알파로 각각 전환이 됩니다. 또한 PGE2는 환원 효소에 의해서 PGF2알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PGD2는 혈관 확장, 기관지의 기도 수축과 수면 중 체온을 낮추는 조절 작용을 하고, PG2는 자궁 수축, 민문이군 이완,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PGF2알파는 분만을 유도하고 자궁, 민문이군 수축, 황체 용해, 그리고 출혈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로 스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스롬복산 A2는 스롬복산 생성 효소에 의해서 PGH2로부터 합성되는 효소와 촉매 반응이지만, 스롬복산 A2로부터 스롬복산 B2의 합성 반응은 비효소 촉매 반응입니다. 스롬복산 A2는 수용에 의해서 불안정하여 약 30초 이내에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는 스롬복산 B2로 가수 분해됩니다. 스롬복산 A2는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해서 혈액 응고 촉진, 혈관 수축과 민문이군 수축 등을 촉진합니다.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을 섭취하는데, 이는 아스피린이 혈소판에서 스롬복산 A2를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롬복산 B2는 스롬복산 A2처럼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 등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류코트리엔의 합성은 아라키도닌산으로부터 직접 합성이 되고요. 아라키도닌산은 5지방산소와 효소 활성화 단백질에 의해서 산소 존재하에서 중간 물질인 5하이드록시페록시 에코사 테트라에노익 애시드로 산화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FLAP는 아라키도닌산과 5지방산소와 효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OHPTE는 류코트리엔 생성 효소에 의해서 류코트리엔 A4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과 비면역 자극에 반응하여 류코트리엔은 백혈구, 대식세포와 비만세포에서 생성되는 아이코사노이드계 염증 매개 물질로 아라키도닌산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류코트리엔은 기관지 민문이근의 수축, 혈관 투과의 촉진, 백혈구의 인력과 활성화, 천식과 알레르기 등에 관여를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5지방산소와 효소가 심혈관과 정신질환, 신경정신질환에 관여하고 염증 반응에 중요한 작용물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 D, E, K. 이것은 모두 지방에 녹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여러 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단위가 축합 반응에 의해 합성된 프레노이드 화합물로서 나머지 3개의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보다 더 느리게 배설이 됩니다. 비타민 A와 D는 몸에 축적하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림의 7-11은 비타민 A와 D3 생합성 반응과 비타민 E와 K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7-2를 보면 지용성 비타민의 특성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비타민 A는 결핍됐을 때 야맹증이나 성장지체, 눈 마름증 등이 있고요. 기능은 시각적에서 빛 흡수나 세포 분화, 성장 호르몬 작용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 있는데 칼슘과 인대사의 조절, 호르몬 작용의 기능이 있고요. 결핍이 됐을 경우에 어린아이 구루병, 성인의 뼈 연화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 자유라디칼 확산 방지 기능을 하고요. 결핍되면 적혈구의 용혈, 감각신경의 퇴화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조절이나 뼈 형성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결핍되면 출혈이나 골절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생물막입니다. 모든 세포에서 세포 내부는 세포막과 원형질막에 의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세균의 경우 세포막의 바깥 표면은 세포벽으로 덮여 있고요. 진핵세포의 경우 세포 내 정교한 막 결합으로 구획화되어 있는 세포 수기관인데 이것이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엽록체 등이 있습니다. 생물막은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역할 이외에 ATP 생합성이나 생체 물질의 수송, 조절 물질, 그리고 신경절달 물질, 광수용체, 바이러스와 독소 등과의 결합 등의 역동적인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여기에서 생물막 구조의 성분과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성분과 구조, 생체막은 주로 단백질이나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 분자들로 구성된 초거대 분자 조립체입니다. 각 분자의 상대적인 함량은 막에 따라 다릅니다. 표 7-3은 생물막대의 화학적 성분 B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여러 세포막은 화학적 성분비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함량 범위는 20에서 80%, 지질의 함량 범위는 8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 단백질과 당 지질의 형태로 막 전체 질량의 1에서 10% 정도 있고요.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의 탄수화물 꼬리는 세포 인식의 부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대부분 막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수초는 예외적으로 18%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지질 이중층인데요. 생물막의 지질은 포스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스핑고마열린, 세르볼사이드, 강글리오사이드와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양 친매성 분자들이 물속에 분해될 때 지질은 소수성 성질 때문에 지질 이중층 형태로 배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단층에서 지질 분자를 보면 구조 내 비극성 꼬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구조 내 이제 극성 머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접촉해서 지질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적으로 비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7-12번의 지질 이중충과 막 단백질 그림인데요. 여기 나오는 A와 B, C는 단백질, 내재에 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D와 E는 주변부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F가 지질과 이제 연결된 단백질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극성의 내부와 두 개의 극성 표면을 가진 이중충 구조를 형성하는 꼬리와 꼬리 배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지질 성분은 보통 다른데 예를 들면 세레브로사이드와 강글리오사이드는 바깥 단층에 위치를 하고요. 이러한 단층 지질 성분의 비대칭은 막에 따라서 다르고 세포의 활동과 노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질 분자들은 한 단층 안에서 세로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옆으로 한 단층에서 다른 단층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질 이중층의 유연성과 유동성은 지방산 사슬, 스핑고신,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을 구성하는 탄화수소의 종류와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막의 유연성은 포화지방산 사슬, 불포화지방산 사슬의 높은 비율과 콜레스테롤의 고농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의해 생긴 꺾임과 콜레스테롤의 큰 부피의 고리계는 막 이중층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막 단백질은 지질 이중층과 연합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1972년 싱어와 니콜스는 생물막은 주변부 단백질과 내재 단백질로 묻혀있는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고 인지질은 유동 기질의 역할을 한다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7-10번이 생물막의 유동 모자이크 모형입니다. 이것을 보면 막 내부의 지방 아실 사슬은 유동성의 소수성 영역을 만들고요. 내재 단백질은 비극성 아미노산 곁사슬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질 용액 속에 떠 있게 됩니다. 단백질과 지질은 이중층의 평면에서 옆으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원형질 막의 단백질과 지질에 붙어있는 탄수화물은 막의 세포의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형의 가정은 막 단백질들이 마치 지질 바다에 떠다니는 단백질 빙하처럼 지질 이중층에서 자유로이 떠다니는 모자이크 패턴의 비대칭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속에 각 단백질이나 지질 이런 단위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을 가진 유동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막 모자이크는 유동성인데 그 이유는 막 구성분 사이의 비공유 결합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각 지질과 단백질 분자들이 평면 속에서 옆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 수송이 되겠습니다. 막 수송. 막 수송은 세포의 안박 그리고 세포질과 여러 세포 소기관들에서 물질 수송이 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작은 비극성 분자는 막을 통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큰 극성 분자는 통과하려면 단백질 통로나 문, 펌프 같은 특수한 기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막 단백질인 내재 단백질은 분자들의 수송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모든 형태의 막 수송은 관련된 막에 따라 수동수송, 능동수송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수동수송은 물질이 막을 통해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할 때 이러한 이동이 수동수송이 되겠습니다. 또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 수송은 열역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수송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도 사용되지 않고요.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단순 확산은 분자가 막 단백질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분자 이동 속도는 막에 걸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물 분자도 단순 확산에 의해서 수송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물 분자의 수송도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크고 극성이 있는 분자들은 수송을 위해서 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단수 확산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막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이런 방법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고 운반체 또는 수송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횡단 통로를 형성하고 수송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막 횡단 통로를 만드는 단백질들은 보통 내재 단백질들이고 분자들을 결합하여 그 수송을 촉진하는 단백질들을 투과 효소라고 하는데 그 작용은 효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수송에 의한 수송은 단일 수송, 공동 수송, 그리고 역수송이 있겠습니다. 그림 7-14번에 촉진 확산에 의한 수송이 나왔는데요. A번 그림이 이제 단순 수송, 이제 한 유형의 분자가 이제 운반되는 것이고, 두 번째 B와 C는 동반 수송인데요. B번은 공동 수송, 두 유형의 용질의 분자가 이제 수송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역수송은 두 분자가 반대 방향으로 운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 수송이 있는데요. 물질 수송이 농도 기울기에 거슬러서 일어나고 또한 에너지 유입과 단백질 운반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비록 능동 수송은 촉진 확산처럼 막 단백질에 의해 조정되지만 촉진 확산과 달리 능동 수송과 관련된 단백질은 구멍이 아닌 펌프라고 불리는 문이 되겠습니다. 촉진 확산과 달리 수송 중에 능동 수송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합니다.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포타슘과 나트륨의 AT페이지 펌프가 되겠는데요. AT페이지 펌프는 ATP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동 수송이 되겠습니다. 그림 7-15가 나트륨과 칼륨의 AT페이지 촉매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물 세포에서 능동수송계의 세포 내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유지하고 막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개의 포타슘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 개의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AT페이즈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쿠아포린이 되겠습니다. 물은 생물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랫동안 단순 확산의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콩팥세포가 큰 부피의 물을 매우 빠른 속도로 수송하는 것을 발견한 아그레라는 사람이 적혈구로부터 물을 수송하는 내재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의 존재를 밝힌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쿠아포린 단백질은 세균과 식물, 동물 등에 널리 분포해 있고 식물은 50개의 아쿠아포린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아쿠아포린은 적혈구 이외의 콩팥, 침샘, 눈물샘 등에서 물의 이동이 필수적인 조직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쿠아포린은 요소나 글리세롤 같은 극성 분자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물 분자만을 특이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운반을 시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아쿠아포린 1은 세포 바깥 표면상에서 탄수화물 사슬을 갖고 있는 동종 사합체입니다. 이 단백질 단위체는 분자량이 28,000 달톤이나 되고요. 이중층에 걸쳐 있는 두 개의 짧은 나선을 포함하고 6개의 막 횡단 알파 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 7-16번의 아쿠아포린의 이제 구조가 나오고요. A번에가 이제 사합체 아쿠아포린 그림이 나와 있고, B번에 아쿠아포린 1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린 같은 경우 아쿠아포린 유전자의 돌연변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아쿠아포린2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콩팥 발성 요붕증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생쥐의 경우 아쿠아포린 제로의 돌연변이는 선천성 백내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린4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은 시각신경 척추염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뒤에 또 요약과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한 것처럼 중간고사는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이제 보는 걸로 공지를 했으니까요.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7장까지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네, 수고하셨습니다.